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심리 측정에서 또 이제 들어야 될 부분이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근데 세 번째 시간에 너무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셨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겠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평정법이 어떤 건지 또 그의 관찰법 이외의 것들이 다른 검사법들에 대한 질문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다루실 거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잘 듣기만 하셔도 또 도움이 되고요. 한번 듣고 나셔서 이렇게 자기 분류표를 만드셔가지고 비표준화는 검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표준화된 건 어떤 거 있는지 이렇게 나눠놓으시면 사실은 그 안에 그 특징들은 비슷비슷해요. 그 안에서 더 훨씬 더 신뢰도 타당도를 높이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만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정법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개요를 보시면 평정법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예를 들면 알겠지만 관찰법이 여러 가지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하게 된 거예요. 관찰법들은 어때? 그냥 보기만 하고 우리가 적기 서술형으로 적거나 아니면 수량하게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시간표지법 같은 거 쓰셨잖아요. 그렇듯이 특히 비구조화된 진술로 인한 주관성 관찰자가 다른 관찰자에 전달하는 기준이 분명치 않고 그 내용의 핵심이 부족한 것, 관찰자 자료를 수량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해가지고 이 평정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에 착안했기 때문에 얘는 이걸 갖고 있겠죠. 이제 평정법은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평정척도의 장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작성하기 쉽다. 작성하기 쉽게 만들었겠죠.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발달력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대상과 범위, 행동 특성 관찰에 적용할 수 있다. 즉 특별한 기호 없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관찰법이 보조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관찰을 하면서 바로 적지 않고 관찰자가 편리한 시간에 기록할 수 있다. 또 체크리스트와 달리 행동의 질도 평가할 수 있다. 네. 뭘또 평가돼요? 질도 평가가 가능해진대요. 그래서 관찰 자료를 수용할 수 있어서 개체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평정 척도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행동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뭐 또 할 수 있어요? 변화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시면 이 특징이 뭘까요? 관찰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모두 포함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쉽진 않아요. 평정 척도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생기는 행동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죠. 아까 말했죠. 또 각 행동이 관찰되는 상황 설명 없이 단지 행동의 수준만을 기록하게 돼요. 무슨 말? 상황 설명이 없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부분은 사건 표지법에서는 그 상황 설명이 이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인이 있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원인이나 전후 사정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요게 비교가 되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관찰자의 평정 능력이나 편견에 의해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찰자의 평정에 대한 숙달과 엄정한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자가 어때요? 전문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늘 이제 관찰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평정법의 방법은 뭐가 있어요? 수척도법이 있어. 거의 항상 대개해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하게 된 문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1번에 몇 번이십니까? 대때로 그렇다. 거의 드물다 해서 대부분도 중간에 치실 거예요. 어떤 거 설문지 부탁하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수척도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평정척도법에서 수척도법에 대해서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라이커트 척도라는 게 있고요. 이 척도는 굉장히 제작이 용이하고 통계 처리가 쉽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평정을 0에서 시작해서 1, 2, 3으로 한 단일 척도. 그래서 우리가 단극 척도에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2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극단으로 나가는 복수 척도 또는 양극 척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미 차이 기법에서 서로 대립되는 형용사로 양극을 이루는 평정 척도인데 이거는 그리 많이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대부분 하는 거는 라이커트 척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 차이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평가 요인에 능력 요인이나 활동 요인이 있어서 좋은, 나쁜, 깨끗한, 더러운, 뭐 큰, 작은 해서 반대되는 것들로 이제 척도들을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네가 원하는 걸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형용사로 양극을 이루는 평정 척도가 의미 차이 기법이에요. 이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기술평가 척도라는 것은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요새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의미차이 기법에는 뭐뭐가 사용되냐면 평가되는 거, 능력, 활동, 요런 것들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또 기술평정족도에는 어때요? 대단히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은 편이다,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부분들 우리 실상의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계속 사용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평정법이 그래서 문제점이 아까 슬쩍슬쩍 나오기는 했지만 한번 보면요. 체계적 오차의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정과 관련된 오차들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평정자의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정자가 평가된 특성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평정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높게 이렇게 잡았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데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높은 데다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중간에다 모두 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평정자의 편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피평정자 상호작용이라는 거 있어요. 줄이 상호작용.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모든 이상이 평정되는 구체적 특성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에 의해서 미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덜 타당하게 편정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늘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관적인 게 늘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자의 편견이 있고요. 평정자, 피평정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자 특성 상호작용이 있어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유사하게 또는 대조되게 다른 사람을 평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대조되게 반응하는 거, 평정하는 경향을 말하고요. 논리적 오류라는 게 평정자의 부정확성은 특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되는 특성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일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에 늘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라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의견들을 해석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우리들은 억지로 평정하거나 평정의 형태가 복잡하면 평정자는 대체로 정확하게 평정하기를 싫어해요. 아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평정자가 귀찮아서 대충대충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봤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설문지를 줬는데 그걸 할 때 느낌이 어땠는지를 상기하시면 이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죠. 어떤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 평정법이 신뢰도가 타당도가 과연 어떠냐. 그래도 보시면 평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많은 유형의 척도가 사용되고요. 평정자간 또는 평정자 내에서도 변화가 많고 평정적인 특성이 매우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또한 그렇다고 아주 낮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죠. 또한 타당도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평정 형식을 구성하기 위한 다음의 원칙은 평정의 효과성과 관계된 오류를 최소한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최소한 어떻게 해주라고요? 통제를 해요. 학생은 더 잘 얘기해서 어떤 자료가 요구되는지 잘 결정해야 되고요. 또 평가 척도에서 관찰되는 특징들만을 잘 포함시켜야 되고요. 또한 연구되는 행동에 대해 일반적인 용어들을 피하라는 얘기고요. 평가 척도의 형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 그 충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가능할 때마다 여러 관찰자의 평정들을 합해보라는 거죠. 또한 평정 족서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쉽게 장면에 적용해보고 이게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평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관찰법에 대한 질문지법을 만들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평정법이 사실은 그 설문지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청소년 집단 상담의 정의에 있어서 측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앞에 다른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값을 부여해야 우리가 어때요? 서열을 매겨서 그게 어느 값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값을 부여한다는 걸 늘 측정이라는 건 염두에서 그래야 측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몸무게가 몇인데 그 숫자로 안 나오면 어떻게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수를 부여하는 거고요. 측정의 유형에는 우리가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명명척도라는 건 책에 이제 명목촉도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분류하기 위해 측정 대상의 속성에 부호라 수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냥 숫자만 붙이는 거죠. 우리가 각수 세개할 때 그냥 1, 2, 3 뭐 하고 또 성이나 인종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걸 1로 정한다든지 어떤 연구 문제 할 때 이걸 인종을 2로 정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매기는 것. 이게 어디요? 명명척도예요. 그래서 부여된 숫자에는 어떤 1 이렇게 부여되면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산술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수리적 계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때 서열척도라는 게 있죠. 서열척도라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측정 대상을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을 매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뭘 매길 수 있어요? 순위를 매길 수 있죠.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상호 비교는 가능하죠. 상호 비교는 가능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여받은 학이라든지 우리가 사회 계층이라든지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는 서열로 그쵸. 매길 수 있는 척도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는 서열 간격이 이제 동일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나지는 않다라는 것, 요거. 그래서 상호 비교 우위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등간 척도라는 게 있죠, 이거.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측정 대상을 어떻게 보면 속성에 따라 서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서열도 되지만 어때요? 여기 간격도 일정하게. 그래서 동일하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뭐가 있죠? 온도, 지능, 지수, 시험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0도 하고 20도 뭐 이런 걸 나타낸 것은 우리가 봤을 때 30도하고 20도 차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20도에 40도보다 2배 정도 더 뜨겁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가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온도는 처음에 0도는 어때요?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정한 그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도보다 얘가 이 차이가 10도 차이 나는 게 다른 여기 30도 차이 나는 것보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비율 척도를 보시면 또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측정 대상의 속성이 절대적 0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라는 건 절대적 0점을 가진 건 아니고 비율 척도는 절대적 0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를 부여한다면 연령이나 무게, 키, 수입, 가족수, 출생률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의 유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아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이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만? 절대 0점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또 상호 베타적이긴 다 베타적이고요. 또 명목에서 순서, 서열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죠. 한 칸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간은 어디서부터? 간격이 동일한 거는 등간. 여기서부터 나오고 비율은 이거 다 있다. 상호 베타적인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 계산이 가능한 게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해두면 나중에 볼 때 좀 어렵지 않으시겠죠.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우리가 신뢰도하고 타당도에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늘 중요한 게 신뢰도하고 타당도인데 신뢰도는 측정에서의 타당도 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측정이 타당도에는 개념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예요. 제대로 타당하느냐 이 검사가 내가 재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느냐 즉 우리가 몸무게를 잰다고 하고서는 몸무게를 재려고 하면 어디 올라가야 돼요? 체중계 올라가야 되죠. 근데 체중계 안 올라가 어디 올라가 있어? 키 재는 데 올라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타당도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측정하는데 그 도구를 쓰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타당도의 종류에는 내용 타당도. 그래서 개념이 측정 도구에 포함된 지표가 내용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전체적인 검사를 만날 때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인지 그게 과연 타당한지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이 대표성 또는 표본 문항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문항이 과연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내용을
믿게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속하고요. 이 타당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 타당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하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이미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독립된 기준을 적용해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난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능검사라는 도구가 원래 있었어요. 비례검사라든지. 근데 내가 새로운 그 검사 도구를 개발했단 말이야. 그럼 이 새로운 검사 도구가 어때요? 얘 기준에 맞느냐? 그러면 기준에 맞으면 얘도 어때요? 타당한 검사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표준화된 검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맞느냐, 새로운 걸 개발했을 때 원래 타당도가 검증이 된 것에 맞춰봤을 때 기준 타당도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측정되는 개념, 우리가 이 검사 도구에 있어서 측정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들이나 가정들을 토반으로 전반적인 이론을 들여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이 갖고 있는 개념이 얘가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거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즉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느냐, 설명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개념 타당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 있죠. 우리가 뭐예요? 여러 가지 흥미라든지 여러분들이 막 검사를 하게 되면 직업 흥미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이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아보는 것들, 이런 게 개념 타당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대하지만 이렇게 검사 도구 하나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느낄 수 있겠죠. 평가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라는 게 또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거에 믿을 수 있느냐죠, 결국. 그러니까 개념은 측정의 일관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관성 있는 사람만 믿을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된다 그랬다, 어느 때는 안 된다 그랬다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데 이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내 몸무게 틀려. 그 체중계 믿을 수 있어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이 도구가 과연 내가 측정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이 도구를, 검사 도구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여기 신뢰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측정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반복 측정할 경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뢰도 확보 방안은, 신뢰도를 이제 우리가 이 검사가 제대로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검사 재검사법이 있고요. 제한법이 있고, 반분법이 있고, 내적 일관성 분석, 크롬바우 알파 계수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건 크롬바우 알파 계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새 컴퓨터들이 잘 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보시면 예전엔 검사재검사법이 있었는데 한 것을 또 검사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대상에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봐서 이 사람 연습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때요? 또 그 안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제대로 정말 측정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대안법이라는 것은 유사한 형태의 2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행양식법이라 해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동형검사 신뢰도, 이제 이게 대안법이나 비슷하게 말이 나왔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비슷한 유형의 것을 만들어서 나눠서 한 팀 여기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이게 얘네들도 과연 같은 유형의 문제인지 알아내는 것도 또 한 번의 노력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반분법이에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임의로, 이 도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임의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이제 유형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 신뢰도 계수 같은 거를 보고서 얘네들을 과연 비슷하게 나눠서 될지, 그러니까 나누는 정도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같은 검사 도구 안에서 반을 나눠서 검사하는 게 이제는 반분 신뢰도라고 해요. 그래서 반을 보고서 과연 괜찮다, 이런 신뢰도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연 유형도를 제대로 검사를 했느냐, 유형도에서 정말 비슷한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적 일관성 분석이라 해서 크롬바우 알파 계수라는 것이 많이 요새는 논문에서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문법이 지니는 문제점이 단일의 신뢰도 개수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데 차가 나서 가능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가능한 여러 관련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누면 저런 식으로 나눴을 때 여러 가지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그 편곡감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이게 사람 돈으로 계산 아니고 나눠주는 걸 컴퓨터로 하는 게 좀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주고 컴퓨터 계산해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신뢰도를, 타당도를 봤고요.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를 봤을 때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반드시 신뢰도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만큼이 이제 신뢰도 범위 아니라고 들면 이게 오차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때요? 타당도가 있고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선행돼요? 신뢰도가 먼저 선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반드시 신뢰도가 높고요. 타당도가 낮은 측정, 낮을 수도 있죠.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측정은 타당도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은 측정은 어때요?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항상 타당도가 낮다라는 거죠.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늘 머리에 그래프를 이렇게 좀 누가 우선순위예요?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면 어때요? 반드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것이 우선순위로 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기준이 뭔지를 알아두시면 편할 수가 있겠죠. 또한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법 보시면 질문지법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장점부터 보시면 질문 간편하고 경제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반응자의 익명성이 보장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익명성. 반응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아까 관찰법은 익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지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피험자의 태도, 정서, 가치관의 속성을 밝히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찰법이나 면접법 같은 건 오랜 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사나 생활체험을 묻기가 제한적이지만 질문지법은 행정적 방법에 의해서 그런 사실 및 경향성을 쉽게 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단점이 뭘까요? 조사 대상자의 언어 능력이나 글을 잘 읽고 쓸 줄 알아요. 기술 능력들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진실되지 못할 때 응답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응답의 내용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늘 단점이에요. 그게. 질문을 확실히 통제할 수 없고 자료를 엄격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고요. 질문지법에서는 회수율이 낮은 가능성이 우리가 이렇게 질문지 뿌려놓고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버려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들 좀 어려움으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이죠. 질문지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 반응형, 선택형, 체크리스트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반응하신 거 이 방법은 응답자가 충분히 표현 능력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많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선택형은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답지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거. 체크리스트형은 실험적 절차를 거쳐서 관찰하는 행동이나 특성을 이렇게 목록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제한 안에서 하겠죠. 그런 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질문법의 종류 및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사법, 단어 연산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어 연산 검사라는 건 가장 오래된 성격 연구 방법 중에 하나로 투사법이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자가 답변하지 못한 자극단어를 분석하게 되고 피검사자가 정서적 혼란을 보이거나 답변을 하지 못하는 자극단어에 대한 연상이나 반응을 분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켄트의 로샤로프 자유현상 검사라든지 로샤 잉크 반전 검사라든지 홀츠만의 잉크 반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사법에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실 거고요. 주제 통각 검사라는 게 있어요. TAT라 해서 우리가 그 욕구 이론을 펼친 머레이와 모간에 의해서 개발됐는데 이게 31장의 그림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20매의 그 그림이 있는데 11개는 공통이고요. 성인 남자용 같은 경우는 9개가 더 있고요. 또 성인 여자에는 또 따로 9개. 그러니까 그림 공통이 11개 빼고 나머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소년형 따로 있고 소녀형 따로 있고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즉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꾸며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아볼까요? 욕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겠지. 이 그림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욕구, 압력관계,
분석을. 그래서 이 사람 욕구,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성취 욕구라든지 인간관계, 갈등 및 성격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누구랑 관계가 나쁜지, 누구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지, 누구 때문에 힘든지. 피검사 성격의 역성성 요소는 대인관계 환경지각에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 검사는 개인의 성격 중 주요 동기나 정서, 기분, 컴플렉스, 갈등 등 다양한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아동 통각 검사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거기에 벨락 부부에서 개발되었는데 3세부터 10세까지 아동에 사용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림을 주어지는데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족 활동의 문제를 여기서는 다루겠습니다. 아동에겐 가장 중요한 게 3세에서 10세는 가족이겠죠. 그래서 TAT와 다른 점은 그림판에 동물이 등장한다는 게 좀 틀리다는 거고요. 또 블러키그램이라는 게 있고 인물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화 검사에서는 강조된 신체의 부위라든지 그려보라 했을 때 의벽의 부분,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들의 크기, 전체적인 색조와 분위기, 그리고 그려진 자세 등이 여기서는 중요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 다 배워서 평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니까 이러이러한 검사가 있구나 정도, 이 시험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다,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으로 하여금 사람을 그리라고 하고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벤더 게슈탈트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지트하는데, 우리가 벤더가 개발한 것으로 본래 이제 우리가 비지트로 계층하게 되는데, 아동의 성숙도를 측정하고자 시각, 운동 및 시지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예요. 뭐요? 시각, 운동 및 시지각. 형태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이렇게 베르타이머가 형태지각 실험에 사용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 모형 있어요. 그래서 9개를 선택해서 도형하고 이렇게 있는데, 동작의 속도라든지 율동, 인내와 그림 형태의 특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다지 요새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 왜냐면 요새는 게스찰트라는 게 또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점 항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검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시오메트리라는 게 또 있어요. 요새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시오메트리 같은 집단 내 구성원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얘네의 사회적 관계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모레노라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인간관계 특정에 대한 이거 어디에 맞췄어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 검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죠. 뭐의 관계요?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소시오메트리 분석 방법, 소시오메트리 행렬, 소시오메트리 그램, 소시오메트리 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시오그램 유형에는 인기형, 연쇄형, 삼각형, 단짝형, 배척형, 고립형들이 있겠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기형은 여러 사람한테 인기 있는 거. 그래서 한가운데 위치하고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림을 그려봤더니 연쇄형. 어때요? 선택이 만약에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겨, 일방적 선택만 있는 형. 일반적으로 이 사람만 선택하는, 어떤 사람만 선택하는 겨. 삼각형은 어때요? 세 사람 선택이 연쇄형으로 있거나 상호 선택이 되는 형태를, 일정한 수의 사람이 상호 결합으로 하여 자기들 이외의 다른 구성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 있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사회적 관계죠. 단짝도 마찬가지죠. 폐쇄적인 교우관계 낼 경우가 많죠. 배척하고는 다 싫어요. 배척이 화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많죠. 자기가 다 싫대요. 고립형은 남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기도 선택이나 배척을 하지 않는 것들. 자기도 선택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 누구도 관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특성들이 있고요. 이거는 장단점은 자료 수집이 경제적, 자연적, 심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량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또 측정 기준과 자료 처리에서 소홀한 경향이 있고요. 또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고찰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또 굉장히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사회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얘가 어떻게 그걸 자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사회성의 평가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그 사회성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는 제한된 집단 상황 간의 반응을 끌어내어 집단의 성질, 구조, 역동성, 상호 간의 관계, 집단의 응집력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특정한 어느 집단 내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위나 비형식적 집단의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 개인이 이제 그의 동료들에서 어떻게 지각되고 있고 받아들여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용성은, 이 측정법의 유용성은 새로운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집단 구조를 재구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사회성 측정법을 활용할 때 주의할 것은 집단이 형성된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집단이 뭐죠?
연령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요. 크기도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집단 연령이 높을수록 얻어진 정보가 더욱 신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클수록 좋을 수 있겠고요. 자연적인 환경이 어때요? 활동을 통해서 반응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조사 목적이 적절한 집단을 선택해서 잘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성 측정 검사에는 이 기법에서 각 개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에 관한 개인적 느낌을 이제 잘 드러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회도라는 게 있는데 사회도는 사회적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기술해주는 그림이나 지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사회도를 통해 각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 사람이 어때요? 아까 소시오메트리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서 알 수 있도록 인기형인지 상호 선택형인지 고립형인지 배척형인지 뭐 무시형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겠죠. 파벌형인지 삼각형인지 당파형인지 이런 용어들을 거기에 맞춰서 볼 수 있고요. 측정 행렬표라고 해서 이제 분석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사회적 거리 추정법은 사회적 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밝히면서 이 사람이 주어진 집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자기가 누군가를 어떻게 인정하고 배척당하고 있는지 정도를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회성 측정 자기평가는 그 안에서 어때요? 측정 방법죠. 단어를 좀만 바꾸면 내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자기 평가 방법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대신에 당신은 누가 당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자기를 보고 있는지 자기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도 있죠. 그래서 기타를 보면 커뮤니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집단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의 참여 형태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집단 성원들의 특성을 밝히는 방법이고요. 네, 추인법이라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추인법은 동료의 평가를 알기 위해 고안된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평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기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척도는 신분 특성 지수라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도구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경우에 거주지역은 사회적 지위 지수를 활용할 수 있어. 어느 지역에 사는 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이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사회적 분위기 같은 건 내3자의 행동 변화에 지장을 주는 곳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 척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한 개인을 평가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늘 이 사람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 개인을 잘 평가도 하지만 이 개인에 어떻게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필요하면 어떤 도구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그 사람을 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